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대한 교육을 잘 안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금융이나 재테크에 대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뭐 전 세계의 지금 가장 큰 투자 기관의 대표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이제 헝가리계 유태인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검소하게 살기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워렌 버핏 하면은 잘 이제 모르실 텐데 10억짜리 점심 식사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먹는데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한 끼를 같이 먹는데 이제 10억을 주고 그 사람과 점심을 먹는 거죠. 그걸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워렌 버핏에 관련된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는데, 워렌 버핏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뭡니까 대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술을 먹는 그런 자리에서 워렌 버핏이 이제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게 당신은 한 달 동안 스케줄이 얼마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스케줄이 빽빽한 거예요. 막 인도, 뭐 러시아, 중국, 뭐 할 거 없이 뭐 엄청난 스케줄 빽빽하게 반대로 물어본 거죠. 이제 워렌 버핏 당신은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나 한 달 동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워렌 버핏이 어느 정도로 검소하고 자기 생활에 가족에 굉장히 가족 생활에 충실하냐면 지금 나이가 거의 한 70 가까이 다 됐죠. 됐는데 20살 때 20대에 결혼을 해서 장만한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숫가에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담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워렌 버핏의 사고는 뭐냐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는 내가 하고 설거지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 호숫가를 산책하는 게 자기 하루의 일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스케줄을 하고, 웬만하면 뭐 미팅 자리나 이런 것들 있으면 낮에 다 처리를 하고 또 웬만한 건 다 캔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에게 너 그렇게 해서 이혼했죠? 최근에. 예. 와이프 생일 선물로 300억짜리 별장 선물하고 하는 우화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에게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좋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그리고 네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워렌 버핏의 사고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전까지 모은 돈의 99%를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너 이전까지 벌은 돈 가지고 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좀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좀 이런 것 좀 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급격하게 친해졌죠. 친해져서 그 이후에 이제 빌 게이츠가 생각이 바뀌어서 최근에 빌 게이츠는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버는 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9% 지금 자기 딸내미가 보험회사 영업직원을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 영업직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너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 0.001인가 뭐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많은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저도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도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고 또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금융기관들 할 것 없이 모럴 해저드에 빠졌죠. 도덕적 해이. 내가 돈 벌면 되는 거고, 사회는 어떻게 되든, 일반 대중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제 좀 사고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기업가들도 이제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책임이나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들에 의해서 커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대중과 국민들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일반 국민도 그런 기업들을 이제 외면하고 또 등한시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사실은 소비자를 좀 외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에 버금갈 수 있는 좋은 휴대폰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삼성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행보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준저가 30만 원대 휴대폰도 막 출시해서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90만 원짜리 판다고 해서 LG도 똑같이 90만 원짜리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였죠. 진작에 뭐 한 3, 40만 원대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한다면 뭐 그 시장, 삼성은 고급 시장, 이쪽은 중저가 시장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경에서 휴대폰 매출도 있지만 가전제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코로나 환경에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이 유명한 금융가의 투자가이자 또 그리고 세계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또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또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환경에 전 지구상의 인구 중에 약 한 10분의 1 정도는 더욱더 많은 기아에 굶주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미 쪽하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월스트리트가의 많은 금융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더 많이 버는 코로나 환경이 더 많이 벌다 보니까 무인도를 통째로 세를 얻어가지고 코로나 환경에 자기들끼리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투자자들을 좀 더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이게 이제 규정만으로만 막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범주는 뭐 일반 은행의 예금 적금을 비롯해서 모든 펀드 상품이든 뭐 그다음에 그 이상의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에 모두 다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특징 중에 금융시장의 재미있는 환경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고 있잖아요. 은행이 서서히 오프라인 지점들을 폐쇄하고 있고 그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조직들이 이제 저축은행 이런 대부업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영업이라는 걸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재미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은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 갈 일들이 적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잖아요. 은행 갈 일이. 은행 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입출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다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중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개방화 열풍에 의해 가지고 개방화 열풍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거래 방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걸로 다이렉트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주로 이제 중국의 결제 방식은 QR 코드 방식의 결제 방식을 굉장히 많이 거의 한 90% 이상의 QR 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가면 다 QR 코드판이 다 있어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결제수단이 QR 코드로 결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서스럼 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그거 당연히 그거를 결제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보다라고 인식하면서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이라는 금융기관에 이제 은행이라는 지점이라는 데서 거래를 하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ATM기라는 과정을 거치고, ATM기가 뭔지 아시죠? 자동 입출금하는 기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문제, 이 단계에 거쳐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국의 금융기관은 그냥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것에 공인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방식, ATM 방식, 또 스마트폰의 방식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용자들이 직접 지점에 와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TM기에서 출금하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수용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다 보니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일반 은행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의 성장 속도가 빠르죠. 지점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반 기존에 있는 은행들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영업정을 고수하던 거를 좀 서서히 좀 폐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 금융시장도 계속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아마 이제 없어지겠죠. 금융기관 대부분 지점은 웬만해서는 없어질 거예요.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거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젊어서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외부로 뭐 하려면 막 이것 깔아라 저것 깔아라 막 액티브엑스 깔아라 공인인증서 깔아라 막 복잡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12월부터 공인인증 제도가 다 전면 다 없어졌어요, 금융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그 접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품들을 내놓은 게 있죠. 뭐 당신이 걸은 걸음수만큼 뭐 누적해서 금리를 제공해주겠다, 뭐 이런 상품들도 있고, 또 뭐 여행을 위해서 적금을 들으면은 여행사와 제휴해가지고 할인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금융시장은 이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의 패턴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전문가로서 금융가로서의 채용하는 이 채용시장도 디지털 이해도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게 그런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인생 길잖아요. 한참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라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순위는 그거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배웠었던 전공이라든가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전공과 경험이라는 부분 중에 내가 했던 전공 중에 잘할 수 있는 것을 두 번째 찾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매칭시킨 상태에서 얘 진로를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인생을 좀 더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 이제 결국은 국가자격시험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라이센스를 한번 따면 죽을 때까지 그 라이센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부산이라든가 광역시단이 있잖아요. 대구, 저 대전 뭐 이런 데만 같아도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병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 병원들이 수백 개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의사도 결국은 라이센스 취득이잖아요. 라이센스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계속 전문가 인력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존하는 전문가 중에 영순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장 최고의 정말 저 사람이면 저 정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데려가겠다. 물어도 보지 않고 라이센스만 있다는 것만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바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도 지금 뭐 거의 영순위 인재에 해당이 되죠. 미국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영순위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계학도 전공하고 예컨대 이제 복수 전공자, 경영학도 전공하고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영순위로 선호하고요. 그 사람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영순위고 1순위는 뭐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 회사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1순위고 2순위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결정이 돼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쪽으로 많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제 구급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에 특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죠. 과목에 대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이제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리한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뭐냐면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과목으로 구급 공무원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애들이 주로 이제 합격을 하냐면 고등학교 수능 1등급 받고 서울 경기권에 대학을 간 애들 서울 경기권에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그냥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 그 합격 비율이 거의 한 40%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이제 저기를 안 하는 거죠. 발령 연기를 하는 거죠. 학교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학교 계속 다니면서 다른 기회를 보는 거지.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은 데를 가는 거고 아니면 거기 그냥 공무원 발령 나가지고 그쪽으로 졸업하고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학교 다니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 발령 받아가지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자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공무원 그런 학생들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뽑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를 시험 봐서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전체 100% 중에 그 과목으로 시험 봐서 합격한 비율이 한 8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뽑아놨더니 행정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일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애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과목에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법과 행정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 행정 조직에 대한 것들을 학문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그 단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국어, 영어, 사회로 합격하는 애들이 이제는 없어지겠지.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만큼 인력이 이제 그런 경쟁력이 인원이 이제 어려워질 테고 이제 행정법이나 그럼 상대적으로 행정학과가 이제 조금 더 경쟁률이 세지겠죠. 행정학과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부터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대학의 하나의 정형화되어 있는 학문 분야니까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준비를 하려면 좀 이제 뭐 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한 3학년, 4학년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내년도부터니까 국공무원 시험도 좀 예컨대 법률 과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나는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래서 새로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공무원 시험 제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각 모든 전공 어떠한 전공 분야든 다 공무원 채용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도 공공유치원이 있어서 유아교육 전문도 그쪽도 있고 무슨 뭐 산림청 이런 쪽이 공무원 쪽도 보면 이런 뭐 산림과 관련된 분야 쪽의 전문 영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모집 직군들이 내 전공에 매칭될 수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 지역 안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본다 한다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리고 대부분 요즘은 졸업유예 보통 6개월, 1년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졸업유예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면서 대학생 신분으로 있는 것이 더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게 서울 경기권. 서울 경기권에는 졸업유예는 아주 기본으로 그냥 가져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공사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할 때 그 신분들을 확인하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공부해가지고 1년 뒤에 만약에 공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면접 볼 때 너 1년 동안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좀 군공한 답변들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그냥 졸업유예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공사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서울 경기권 기준으로 졸업하고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서 2년 6개월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금융 관련 공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예탁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공공기관 5군데를 내가 딱 정하는데 그 공공기관이 올해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나 문제 출제 범위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형태의 공공기관 5개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지 뜨면 가서 시험 보고 또 최장 한 3년 바라보고 3년 난 한 기관당 3년 삼수한다라고 삼수 각오한다라고 생각하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한
합격을 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5개의 공사가 있으면은 사실은 A라는 공사에 합격한 애가 B나 C도 또 합격을 한 애예요. 1차로. 그래서 사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저기 시험을 봐서 그 중에 괜찮은 것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투자해야 될, 공부해야 될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는 얘기죠. 뭐 NCS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데 있으면 또 그거 해야 되고, 인적성으로 준비하는 데 있으면 인적성 정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게 해피합니까? 안 그래요. 대기업 생활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당장이야 페이는 많이 줄는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요즘에는 더 힘들어졌죠. 또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최근에 굳이 자기가 전문가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로스쿨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같은 경우도, 로스쿨이 지금 최근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면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호사 합격률이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합격률이 거의 한 40에서 50%, 지방대 같은 경우 100명이 졸업하면 40명밖에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로스쿨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데도 한번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로스쿨 같은 경우에 지방대 출신을 그 입학생으로 채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10%면 10%는 지방대 출신을 입학생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나왔던 일반 학과 나왔던 애들이 이제 서울 쪽에는 로스쿨을 막 지원해.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서서히 내려오면서 지방에 있는 로스쿨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죠. 근데 어느 로스쿨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도 어찌 보면 뭐 변호사나 의사라는 직업, 의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큰 돈을 버는 직업군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라든가 뭐 공인회계사라든가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뭐 이런 라이센스들은 돈을 뭐 엄청나게 벌고 안 벌고는 자기 자신의 역량이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 라이센스를 만약에 이걸 준비해서 따면 이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한 1, 2년 투자해가지고 이런 라이센스를 준비해 보는 거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컨대 뭐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나고 공인회계사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 또 만약에 나는 수학적인 사고 능력은 뛰어나지 않아. 그러면 약간 이제 공학적인 능력이 좀 있으면 변리사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앞으로의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내가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또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되는 사회니까 도전해 볼만 예컨대 뭐 어디 이제 뭐 나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래, 아니면 공사를 준비할래 하면서 하다가 2년 3년이 훅 지나가. 그죠? 대부분 선배들 보면 그래요. 2년 3년 훅 지나다가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그냥 어디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보내는 시간이 한다면 2년 3년 화끈하게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답답한 세대예요. 답답한 세대이긴 한데 자기 길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뭐 90살, 100살,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뭐 나중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한 뭐 2년 3년 투자하는 거, 2년 3년 더 공부하는 거, 힘들게 공부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정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말 강의도 없고 금쪽같이 어디 바람이나 쐬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나 이런 강좌들을 특별 강좌를 들으러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은 이제 그 좀 현명한 방법, 현명한 길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도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식에서 진로를 한번 찾아봐라라는 거죠. 금융기관이 됐던 어디가 됐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다녀봤고 또 회사도 다녀봤고 뭐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뭐 취득해봤고 또 그리고 대학에 와서 공부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사회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 강의가 끝나서라도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진로가 답답하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핵심은 아마 그 부분이에요.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어쨌든 책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은 본 강좌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진로라는 부분들 향후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라이센스 취득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라이센스는 누가 뺏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명의로 취득한 라이센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당 전공 분야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있을 테고 해당 전공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라이센스도 있을 테고 또 별도의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도 있을 테고 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한 2년 정도 막 투자한다. 내년 2년 정도 내 인생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신다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이야 좀 맛은 없지만 학교 구내식당 밥 먹고 하면서 졸업여행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뭐 고시반 같은 데 있으면 고시반 들어가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한 2년 정도 하는 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나중에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가 있다, 후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투자자 분쟁 예방 제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화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사실상 금융 분쟁이 막 해서 소송으로 비화되고 그러면 국민적인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나라는 금융 분쟁이 이렇게 많은 나라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뭐냐면 소송으로 전개되는 나가는 것에 대한 그 건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또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사법기관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날의 검이긴 한데 아무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전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와 투자한 투자자들 둘 간에 여기서 이제 당사자라는 건 그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내 컴플라이언스 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 투자자나 일반 고객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문제 해결을 하죠. 문제 해결을 하고 양쪽의 적절한 화해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죠. 만약에 그 직원의 그러니까 금융 판매한 직원의 책임이 크다라고 판단되면 네가 좀 많이 실수했으니까 네가 좀 어느 정도 좀 손해배상을 해줘 하는 방식으로 좀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자유로운 합의를 유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죠.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이 자금 운용을 안 하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에 미스가 나서 손해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운영 보수는 다 받아가 놓고 왜 운영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적절해. 그럼 얼마면 되는데 손해가 뭐 예컨대 1인당 뭐 한 5,000원씩 손해가 났다. 제가 한 3,000원 해드릴게. 3,000원은 제가 배상해드릴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화해를 서로 조정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화해 민법상의 이제 화해 계약입니다. 법원에 가면 요즘 법원에서 제일 많은 소송이 제일 많이 진행된 소송 건수가 어떤 건수인지 아세요? 어떤 건수가 제일 많은가? 사기 건수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일 많은 건수가 뭐냐면 이혼이야, 이혼. 이혼에 따른 재산 다툼, 재산 다툼 분쟁. 그 다음에 상속에 따른 재산 다툼.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어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 간의 주장이 각각 다른 거지. 그 주장의 범주는 뭐냐면 돈이야, 결국은. 돈 더 받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적절한 시간을 계속 미루어. 차일피해. 저 다음 재판은 뭐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조정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뭐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합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양쪽 변호사들끼리 와가지고 조율을 하잖아. 금액적인 조율. 그거 양보해. 양육과는 양보하고, 이 재산은 널 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해제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민법에 거기서 말하는 화해계약입니다. 이혼을 통한 재산 다툼을 서로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화해계약. 그러면 이제 화해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서로 그러면 그거에 나는 그 금액에 나는 만족할게 라고 서로 각각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을 통한 금융 분쟁을 해결할 때 주의할 점,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한 합의 내용이 불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러한 화해 기관, 그러니까 그 상위 기관인 금융감독원한테 화해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차피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 한다면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계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 계약의 원칙을 중시 여기고 있는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형성될 수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의 종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끝나고 10,000원씩 줄게. 이것도 계약이에요. 내가 일방적인 계약이죠. 구두죠. 구두 계약의 일방적인 계약인데, 다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내가 실행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조건으로요? 강의를 끝까지 열심히 잘 들은 사람에게 10,000원씩 줄게 라고 만약에 했던, 그러면 계약서 사인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인을 받아놔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의 핵심입니다. 계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서명을 받아놔요. 그다음에 손실 보전의 금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투자 계약을 초창기에 맺을 때 아유 저기 사장님 이 상품은 펀드 상품 가입하시고요. 하셔서 손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게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그 직원이 자기 개인 돈을 줘가면서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고 할까요? 영업 직원이잖아. 금융상품을 팔려고. 특히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아유, 처음에 한 3회분만, 세 달 것만 넣어줄게. 세 달 것만 내가 대신 넣어줄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 종신보험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하잖아요. 말 나온 김에.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그 연금 형태로 듣는 보험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무슨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보험 상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그거는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에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해요. 10년이든 15년 동안 받지 못해요. 그 정도로 한 번 가입하면 발을 빼지 못하는 막강한 거예요. 내가 1년치 넣었다가 나 도저히 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중도 해지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넣었던 돈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성.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보험 상품이. 집에 부모님이나 누구 보험 상품 들으신 들 보면 그 약관에 이제 나와 있어요. 중도 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가지고 나오는데 10년 동안 거의 못 받아요. 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막강하죠. 막강한 금융상품이잖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만큼 마진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영업사원한테 수당도 많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이 1년 동안 내는 돈이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그건 120만원이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마어마하죠. 영업직원 입장에서. 상품 하나 가입시키고 120만원 버는 거잖아. 그 대신 그 고객이 계속 이제 납입을 해야 되잖아. 납입해야 되는데 난 보험 가입 의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험의 인식이 미국의 보험 인식과 우리나라의 보험 인식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보험은 막 강매식의 보험을 파는 경우가 많아. 또 그리고 아는 지인들, 아유 작은 엄마가 보험 영업한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줬어. 그러다가 또 한 6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그런 식이에요. 저도 저희 집 재수 씨가 보험회사 들어가는 바람에 가족들 한 4-5개를 넣어줬는데 하다가 한 6개월 다니다 그만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일부 불필요한 거는 다 해약하는 제로가 돼버렸지. 어쩔 수 없죠. 계속 내야 되는데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약간은 강매식으로 나 보험회사 다니니까 좀 도와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첫 교육에 어디 가서 보험 상품을 팔을까요?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친척, 주변에 있는 친구 먼저 보험 가입을 시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보험회사에서.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영업을 할 수 있겠어?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 친인척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수당 자체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해서 1년에 연봉을 한 1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죠. 잘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영업하라고 막 압박도 많이 넣고 그래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시키고 막 그래프로 붙인다니까. 드라마에 미생 못 봤어? 미생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정말 그래프를 이름 써가지고 그래프를 붙여놔. 이게 5개 이번 달 5개씩 별 5개 붙여놓고 10개 한 사람 10개 붙여놓고. 우리나라 영업이 참 영업 조직들이 그렇게 못돼 있어요. 자동차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대리점 같은 이런 영업점 있잖아요.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번 달에 몇 대 팔았어. 지점장이 밑에 직원 앉혀놓고 너 이번 달에 3대 팔 수 있어 없어? 어디야? 계획 내봐. 지출해. 그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넣어요. 정말 스트레스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그런 압박들이 있다 보니 어쨌든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그래 보험 상품 하나 가입하고 내 수당이 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친한 친구야. 야 내가 3달 거 더 줄게. 한 6개월 거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던가 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다음에 그 밖에 거래에 관련하여 손실의 보전,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어쨌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냐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행위.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또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겠다는 행위.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00원씩 걷어가지고 30,000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손실이 계속 발생했어. 만약에 마이너스 3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6개월 지났는데 마이너스 30%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을 거 아니야. 열 받으면 나한테 전화할 거 아니야. 펀드 매니저한테. 안 해? 전화하지. 아니 어떻게 운영하길래 마이너스 30%냐고. 도대체 궁금해 죽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미안하지.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잘 커버를 한번 잘 해보고 손실 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좀 다른 데서 잘 운영해가지고 남은 분 해서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도를 시켜야 될 거니까. 그런 행위들을 왕왕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법상으로는 다 이제 손실 보전에 보전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그렇게 돼요. 그게 불안해요. 잠 못 자요. 마이너스 30%인데 내가 가져온 돈이 3만 원이 아니라 이게 3천억이라고 생각을 해봐. 3천억에 30%면은 상상으로 900억이 날아갔다는 얘긴데 900억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개인 생계에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손실 보전이나 별도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을 강구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상품이나 퇴직연금 상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요. 주식형으로 운영 안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이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죠. 위와 같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실 보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을 약속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품을 팔아야 되고 영업은 해야 되고 또 영업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손실이 발생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체저체 어쩔 수 없이 손실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판례에서는 이제 이러한 대법원에서 이러한 손실 보전 행위에 대해서 환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보전행위를 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데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 보전 행위는 위험 관리에 의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여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증권 투자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 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 행위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실 보전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소송이 진행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보전 행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영향력이나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손실 보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인 분쟁 조정 제도 중에 또 하나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 기관이에요. 막강한 조직이고 또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 행정처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아니니까 재판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인 거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자인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의하거나 의결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투자자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불만이잖아요. 불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금융상품이잖아. 금융상품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금융감독원에 제기해도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해도 되고 한국거래소에 해도 되고 금융투자협회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쿠팡에서 10,000원짜리 헤어드라이기를 샀는데 작동이 안 돼.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안 해줘. 교환해달라고 해도 교환을 안 해줘. 그러면 그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다가 이 문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접수하고 또 민원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분쟁권을 조정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이런 조직들에서 한다. 만약에 내가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거래소보다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듣겠죠. 더 강력한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상담 및 민원 처리돼도 통합콜센터 132, 1332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도 거기서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이라고 아예 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접수하면 되는 거고. 민원 처리가 접수가 되면 금융감독원은 그것을 30일 내에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민원 접수가 됐을 경우에 그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 조정 심의를 합니다. 분쟁 조정 심의를 한 후 조정 결정을 통지를 하고 서로 이제 수락을 하면 웬만하면 좀 서로 이제 화해를 시키는 거죠. 화해를 시키고 수락이 되면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합의 서안을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분쟁 조정 절차는 금융 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민원에 관련된 이건 이제 행정법상의 거의 이런 프로세스로 전개가 되는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전개되는 프로세스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관 자체만 다른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 접수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통보를 한다.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합의를 권고합니다.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합의를 웬만하면 둘이 이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게끔 적극적인 권고를 하죠. 그 다음에 합의 권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깊은 판단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래 그러면 네가 6대4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내. 그럼 네가 이 정도 부담하고 네가 좀 이런 거 양보해 라는 식으로 조정 결정 내린 거를 통보를 해주죠. 그 이후에 이제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이제 권고를 하고 둘 다 이제 그 결정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이제 분쟁이 이제 종결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가지만 더 처리 흐름도 이거는 쉽게 복잡다단한데 앞에 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기관별로 프로세스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참고하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 좀 보시면 참고하시라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예컨대 금융감독원에서 양 당사자 간에 화해를 시키고 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또 조금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60% 부담하고 네가 조금 양보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 워낙 완강한 거야. 나는 100% 다 저기를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랑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조정 절차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법원 역시도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화해 권고를 합니다. 둘이 좀 합의 좀 봐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정 기일 회부 없이 변론 절차에서 바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본다면 그래 그러면 여기서 사건 종결하고 이거는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민사조정 절차에 대해서 보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면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된 경우 또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 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융분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의 소송이 진행될 때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민사소송법의 민사절차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이러한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개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지치고 힘든 상황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에 한 명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의 다수 피해자에 부여된 권리가 없더라도 소송 수행이 가능하며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게 귀속되어 효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은 만약에 나도 피해를 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소송 진행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혜택은 그 피해를 본 사람 모두 다 혜택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죠, 집단소송이. 왜냐면 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나는 10,000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집단소송 제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에서 가져온 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변호사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모든 것에 대한 소송을 다 할 수가 있죠. 가정소송도 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가정법원, 그러니까 가족법에 해당되는 소송만 할 수 있는 변호사, 형사사건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지. 우리나라 변호사는, 미국의 변호사는 자기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요. 예를 들면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기 명함 막 한 박스 가지고 병원 돌아다니면서 병원 환자들을 다 명함하십니다. 의료사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에 불만 있으면 전화 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액티브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소송 사건이 제일 많은 게 이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 상속에 관련된 수순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뭐냐면 금융소송이라든가 기업 손해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역량들을 변호사들이 가진 변호사가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에 이제 뭐 김앤장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로펌의 경우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은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자기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고 자본시장법도 알아야 되고 다 주식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펀드의 속성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소송 절차만 아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이제 좀 더 액티브하게 바뀌겠죠. 왜냐면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은 후배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변호사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이런 시대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 구조가 변화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왜 이제 집단소송에서 자꾸 변호사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사자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다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 3명이서 뭐 10,000원씩 투자해가지고 뭐 운영을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규칙 사유, 펀드 매니저의 규칙 사유가 있어서 소송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둘은 돈도 없어. 예컨대 추가적인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이런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어. 그러면 예컨대 뭐 피해자 모임 해가지고 이제 A라는 사람이 동호회를 만들겠지.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일단 변호사를 한 명 선임을 해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상이 되면 거기서 관련된 비용을 좀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이 집단 소송의 이제 대표로서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며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표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에게 적절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단 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게 귀속되며 금전 등을 통해서 분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서 승소하면 그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관련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의 귀책 사유 아니면 그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입자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겨냈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수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